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단기 순이익의 측정, 순이익 변동폭, 양적 완화 정책, 이사회의 권한. 아마 이사회의 권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찾는 것보다도 이사회의 권한이 되는 것과 아닌 것, 주주총회 권한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 자본 투입, 정부의 규제, 뭐 지방세 이런 수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기에 여기 지금 무슨 뭐 배당금의 선언이나 지급이 없었던 A 주식회사 회계 자료인데 되게 단순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회계를 공부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의 자산은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제 돈으로 갈비집을 하나 열었는데 4억 원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순수하게 갖고 있었던 돈은 2억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2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갈비집의 자산은 4억이고요. 은행의 부채는 2억이고 내 순수한 돈, 거기 보시면 자본이 2억이 되겠죠. 이렇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은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지금 처음에 기초 자산이 800원이래요. 기초 자본이 500원이래. 그럼 답 나오죠. 부채 얼마 빌렸죠? 그렇죠. 300원 빌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중이란 게 뭐냐면 사업 기간 중에 뭘 했냐면 유상증자를 했대요. 자본을 더 불렸다는 얘기죠. 유상증자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300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말 자산이 900원이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본이 얼마죠? 총 800원이에요. 그런데 자산은 900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100원만 있어야겠죠. 그럼 부채가 감소했네요. 300원에서 100원으로 얼마큼? 200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일까? 뭘 유추할 수 있을까? 200원 단기 이익 나서 그걸로 부채 갚았구나. 그럼 단기 순이익은 200원. 이제 이렇게 아주 가장 단순한 유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연습 안 하시면 시험장 가면 못 풀어요. 되게 쉬운 것 같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기초 기말과 그 변액 그 차이 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 순이익,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뭐 부채가 이제 자본이 막 줄어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났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거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각 회사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 관련 사항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경제 여건의 변화에 순이익의 변동폭이 가장 작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겠죠. 순이익 변동폭이 가장 적으려면 남의 돈 덜 써야죠. 왜? 돈 벌어서 남의 이자부터 갚아야 되니까.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다 똑같아요. 100으로.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근데 그럼 결국 이제 부채하고 자본에, 그죠? 부채하고 자본인데 자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제 보는 나중에 이제 영업이 다 끝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 가지고 그죠? 배당이란 걸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테 빌린 돈은 배당하기 전에, 그죠? 금융 비용으로 해서 이자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의 내 돈을 그죠? 우리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이자부터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순이익이 커지려면 남한테 빌린 돈이 작아야 된다는, 그죠?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니까 순이익 변동폭이 가장 적은 경우는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은 부채가 25, 부채가 50, 부채가 75, 부채가 90. 그러니까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가 커지게 되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작아지겠죠. 여러분들 자 매출액, 매출 원가 그쵸? 거기에 무슨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 해서 거기서 뭐 금융비용, 금융이익하고 뭐 쫙 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일단 아무튼 남한테 빌린 돈은 미리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럼 순이익이 작아지겠죠. 고렇게 접근하시는 거고요. 자, 거기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양적 완화 정책.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떻게 개입하는데요? 말로 하는 게 있다. 그 이제 말로 하는 건 뭔데요?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이거 해석하자면 앉아서 보지 않겠다고 서서 본다는 얘기가 뭐 이거는 이제 학부 때 이제 하는 얘기고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이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로만. 여러분들 그거죠. 실제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무섭지 때릴 때는 '아이고 이것만 지나가리라.' 이거는 그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가 보고 있어. 잘해. 뭐 이런 뜻이고 끝까지 안 되게 되면 오케이. 일로 와. 그죠? 확 달려드는 게 바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그러니까 직접 주사 놓은다고 생각하세요. 주사. 인젝션. 그죠? 딱 주사. 그러니까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뭐 금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뭔가 외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마지막 보루에 마지막에 세게 한번 가야지. 계속 하게 되면 그래 뭐 이번 정부 개입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했죠. 그죠? 아베노믹스. 그 직접 쓰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직접 막. 그죠? 저 뱅크 오브 재팬에서 돈 빌려다가 그냥 막 채권 막 발행 쓰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 정책. 미국도 막 썼죠. 3차까지. 근데 이제 이게 자 효과는요.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무조건 없는데 한계 효용. 예, 맞아요. 첫 번째가 제일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빚이기 때문에 언젠간 멈춰야 돼요. 근데 이 멈춘다는 것 자체도 이제 공포로 올 수 있어. '아 이번에 줬는데 다음에 또 주겠지? 안 주면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준다 그러면 또 쇼크에 빠지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하는 것이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아니죠. 이거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 나오게 되면 딱 1번에 오케이 땡큐 하게 되면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은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2번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통화량 증가, 돈이 증가하잖아요. 막 쓰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다. ECB 정책으로 600억 커버드 본드를 직접 쓰는 거잖아요. 그죠? 시중에 있는 커버 본드를 사들이니까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잖아. 그죠? 돈이 나가니까. 양적 완화 정책. 돈을 직접 이제 그냥 쏴주는 거죠. 그죠? 일본은 2001, 2006년까지 5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뒤에 이거 옛날 문제니까 아베노믹스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양적 완화 정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다른 거 문제 알아봐야지. 뭐냐면 썼어. 근데 이제 언젠간 나와야 그만해야 돼. 자, 이제 그만하다 스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때 그만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 출구 전략.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충격 안 주고 왜 시장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 2차 줬으니까 3차 주겠지. 3차 줬으니까 4차 줄 거야. 안 줘? 그러면 공포. 그렇죠? 자, 이 출구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법상 이사회에 권한 속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당 승인권 이거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답은 5번. 그러면 이사회가 하는군요. 이거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감독권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사회가 감독하고요. 중요 재산의 처분 이거 이사회가 하는 거고 대규모 재산의 차입 빌려오는 것 이거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주주총회 소집권 이거 이사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회에서 하는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승인권은 어디에 있다? 예, 주주총회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세요. 자, 다음 상황에서 변화가 없을 때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1번 뭐라 돼 있냐면 대규모 건설 공사의 수주에서 수주. 그럼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왜 돈이 들어와요? 수주했는데 돈이 나가지. 계속 지어 돈 언제 주는데, 물론 이제 그 뭐 기성에서 중간중간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계속 나가서 뭐 토지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계속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건 계속 이제 그랬을 때 수주만 했지 사실은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에 무슨 만들어 주기로 했지. 실제로 그전에 돈이 계속 나가야겠죠. 자 2번 놔두고 3번 전환사채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사채야 사채. 앞에 전환은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채예요 사채. 그럼 사채는 빌린 돈이잖아. 만기가 돼서 뭘 줘야 돼요? 돈 줘야겠죠. 해외 자회사 유상증자, 나 회사 자회사가 이제 그 자본을 늘린대. 그럼 나도 참여하려면 돈을 넣어야죠. 그렇죠? 보유 유전의 추가 매장량을 확인했지, 그걸 확인만 했지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확인만 했어. 더 있대. 뽑아야지. 그러면 사람들 넣어야 되고 폴대에 세워야 되고 돈 들어가죠. 자 2번 처분 손실 발생하는 부동산, 땅을 매각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돈 들어오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2번. 그렇죠? 자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쟤는 뭔데요? 사채야. 한마디로 채권이에요. 근데 전환은 뭔데요?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뭘로?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 전환 컨버터블이죠.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꿔도 돼. 그럼 저거 언제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좀 아주 벤처 기업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대박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되면 대박인데 아니면 쪽박이야. 그럼 제가 돈을, 쟤한테 어떻게 돈을 해야 되지? 빌려줄까요? 투자할까요? 빌려주면 원금은 받을 수 있잖아. 못 받으면 걔 땅이라도 팔겠지. 투자하면, 주식 사면 대박이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쪽박이면 그냥 다 찢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처음에는요 본드, 즉 저한테 빌려주시는 거로 가고, 나중에 뭐 2년 뒤 3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원하시면 주식을 바꾸세요. 그 사이에 대박 치게 되면 주식을 나도 너한테 투자한 거 쓱 바꿀 수 있는 거고, 쪽박이구나, 이건 채권인 거 알지? 빌려준 돈이야, 돈 원금 줘. 이렇게. 그게 바로 전환사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비슷한 게 바로 신주 인수권분 사채,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걔는 그죠, 뭐 있어요, 그죠? 본드 워런티라 그래서 신주 인수권분 사채,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자 다음 주 이제 정부가 규제도 이제 해요. 많이 하는. 왜 할까요? 뭐 시장 뭐 외부성, 뭐 시장의 독점 실패, 뭐 정부 실패, 뭐 이런 것들 정부 개입하는데, 필요 없는 거,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보세요. 환경 오염, 그러니까 정부 해야겠죠. 담합 해야겠죠. 독과점 해야겠죠. 위생 안전 해야겠죠. 심야 영업시간 규제, 이런 거는 정부가 놔둬도 되죠.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사람이 손이 많으면 많이 오래 하는 거고.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들 코비드 때문에 정부가 이제 9시 10시, 이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런 사태가,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상황인 상태에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심야 영업시간 규제가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이제 세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진짜 좋은 이건 정말 땡큐죠. 1번 답. 주방세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 주세. 그렇죠? 술은 주세요, 주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뭔데요? 나라에서 쓰는 돈. 그러면 국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꼭 외우세요. 법, 부, 주.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소법, 부주. 왜?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소득세, 법인세, 얘는 직접세야. 내가 얼마 내는지 아는 직접세. 자, 부가가치세, 주세. 얘는 간접세예요. 내가 얼마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죠? 간접세. 소득세, 직접세. 그러면 어떤 게 조세를 통해서 이 부의 이 부를 이렇게 좀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직접세죠. 많이 벌면 많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게 뭔데요? 재벌 회장님하고 나하고 편의점 GSS, 그죠? 편의점에서 똑같이 소주 한 병을 사서 같이 마셨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지 왜? 나도 1,000원 냈고 재벌 회장님도 1,000원 냈으니까 세금도 똑같이 냈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회장님은 자산이 막 몇 조인데 나는 자산 야 씨 근데 그렇죠. 그게 바로 네 간접세의 그런 거죠. 그냥 동일하게. 그죠? 그리고 또 간접세는 어떤 소비, 그죠? 소비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간접세. 여기 보시면 술 나오는구나. 술, 주세. 이게 바로 국세니까 지방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거기 보시면 담배 네, 지방세요. 자동차세 지방세요. 주택, 요트. 이 주택, 요트 얘네는 어떤 건데요? 재산세죠. 특히 요트 얘는 이제 중과세돼요. 왜? 비싸잖아. 그러니까 중과세 좀 세게 매기겠다고 이런 것들이 뭐 별장, 뭐 요트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재산세도 하는데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고요. 자동차세도 여기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게 되면 다 맞춰요. 더 이상 안 나와. 딱 요 정도. 그렇죠? 소법부주, 직접세, 간접세 요 정도까지만 구별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더 재밌는 문제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